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냉정하고 차분한 상황 관리와 함께 돌발적인 변수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이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아무것도 이쪽에서 반격을 못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양당의 삼선 의원,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미래통합당의 장제원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그 김종인 미래통합당 위원장이 당명을 갑자기 바꾼다는 얘기를 어제 기자들한테 했더라고요. 이게 당내에서 좀 공감대가 좀 형성된 얘기입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기사도 처음 읽으신 거고요? 예.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 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김종인 위원장이 가져오고 싶다라는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그분께서 과거에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시절을 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지 머물러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가치 노선이 당명에 담긴 거잖아요. 이 민주당도 이 민주당 이름을 다시 가져오기까지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치 노선을 오롯이 담아야 되는데 이 민주당이라는 이 명칭이 뭐 나왔다. 이게 오히려 내부 구성원들이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라고 하는 이름에다 다 이 가치 노선 시대 정신을 담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그냥 검 모양 포장지만 바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용물을 여러 가지 성찰과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담아내야 될 것이고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름을 이번 기회에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 지금 박홍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장제원 의원도 그동안 얘기하신 게 아내로부터의 어떤 변화, 개혁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박홍원 의원님 말씀 다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좋으시면 민주당 가셔야죠. 왜그 미래통합당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네. 당명 변경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아.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안에 어떤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통합. 그러니까 결국은 무조건 통합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한 거거든요. 지난 총선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자유, 또 공화, 또 국민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좋은 당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보수당과 우리 자유한국당이 합칠 때 새로운 한국당이라는 이름이 대두됐었거든요. 네. 그런 당명은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래통합당 당명이 나왔어요. 저는 미래통합당 당명을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얘기하셨듯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듯이 네. 민주당이 좋다라는 말씀은 네. 박홍근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민주당 민주당 가셔야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저희 쪽에서 그러면 그렇게 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언론사마다 좀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저희 여기 KBS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랑 통화를 해봤더니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라도 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셨다고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빨리 오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아마 복귀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복귀하시라고 보고 다만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당 전체 분위기가 법사위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변화 없이는 원구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 다만 상임위원 네. 배정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가지겠다고 하면 정치적 부담을 다 안고 민주당이 다 가져가셔라. 그러면 원 구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저희 당의 정확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8석 다 가져가라. 그게 특별한 뭐 정치적 복선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당내 의원들의 생각이나 지도부의 생각이 일치된 생각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책임지시겠다고 하면 네. 책임지셔라. 그리고 18개 다 가져가면 상임위원회에 복귀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제도 그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셔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하셨어요. 18석 그 위원장 자리 다 가져가라. 그리고 모든 책임을 다 져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 자리 아니면 차라리 18석 다 가져가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싸움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글쎄 뭐 이 상황까지 왔으면 수싸움 같지는 않고요. 이제 조만간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속마음인지 아니면은 수싸움인지 이제 확인이 되겠죠. 일단은 그동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만나 뵙고 온 결과였고요.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당 지도부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거기까지는 걸리지 않을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날 거고요. 만약 조호영 대표께서 실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면 수싸움이 아닌 진심이 그런 거라면 저는 좀 그것은 무책임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당도 지난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더구나 이번 총선 결과 민심의 어떤 그런 우리가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이 법사위원회 때문에 국회가 일을 못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확고부동한 입장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사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리로서도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미 그래서 지금 국회 절차를 거쳐서 선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미 그것은 이제 상수화됐다고 보고 그 이외에 나머지 상임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하루하루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이 민생 위기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은 지당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보는 거죠. 근데 18석 다 가져가라. 이것이 한편에서는 너네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배째라라고 하는 약간 뭐랄까요 감정적인 그 분풀이가 저는 거기에 담겨 있다 생각해요. 이게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해야 될 국회 특히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하셔야 될 태도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배째라라는 표현은 조금 좀 받아들이시기 힘드신가요? 이제 저렇게까지 87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국회의장을 가진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저희 당으로서는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뭐 이 자리에서 아마 여야 의원들이 지루한 이 논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 미래통합당을 자꾸 몰아붙이지 말고요. 이번에는 우리 의원들의 뜻이 18개를 다 가져가셔서 책임 정치를 하시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부담을 안고라도 하고 싶으시면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민주당도 힘으로 늘 야당이 가져왔던 법사위원장을 뺏어간 겁니다. 저는 강탈했다고 봅니다. 정말 잘못한 겁니다. 우리 미래통합당도 힘이 없으니까 너네 다 가져가봐. 잘해봐라. 이런 좀 냉소적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국민은 있습니까? 민주당도 네. 정말 좀 합리적으로 내부 의원들이 지도부가 이런 강경 노선을 채택하더라도 좀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왔으면 저의 협상을 하자라는 온건한 목소리들이 좀 접점이 나왔을 텐데 민주당은 어떻게 단 한 번 그렇게 야당일 때는 법사위를 우리 당이 가져가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의회 독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지금 와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면서 저렇게 야멸차게 매몰차게 우리 당을 몰아붙이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 안에까지만 위원장 자리가 좀 확정이 된다면 지금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지금 3차 추경 처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3차 추경을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 입장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3차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 멘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망구석도 아니고. 이제 국가 비상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국회를 정상화하고 6월 국회에서 추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즉시 돌입하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책임 여당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길게 봐서 월요일까지 기다려서 더 이상 안 된다면 3차 추경 그냥 단독으로라도 좀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글쎄 뭐 다음 주까지 가면은 실제 이번 6월 임시에 7월 3일까지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 안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우리 국민들이나 또 중소기업 자영업 업자를 생각하면은 이번 6월 임시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결위 문제라도 제대로 좀 가동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정말 간곡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부득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거의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원구성 논의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렇게 호소를 하시고 또 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기 위한 백방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금요일까지도 야당에서 18석 다 그냥 맡아라 이렇게 된다면 저는 국민들께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 임시라도 특히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는 추경 처리가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임시라도 우리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서 추경 처리라도 먼저 좀 하겠습니다라고 양해와 동의를 구하고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을 먼저 정해서 추경을 처리한 다음에 이후에는 다시 사임한 다음에 미래통합당으로 넘긴다. 그런 이런 방법도 충분히 것까지도 가능하고요. 결국은 이제 미래통합당 안에서 끝까지 그러면 우리는 20대 전반기,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끝까지 맡지 않겠다라고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로서도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또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지난번 11대 7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그래도 의견을 물어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합리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나 소위 내부 강경파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안은 합리적이라 보기 때문에 끝까지 미래통합당을 설득할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너무 안타깝고요. 이렇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 끝까지 가지겠다고 하면서 민생 외치면서 추경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게 정치적 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지금 빨리 추경이 필요하면 예결위원장 지난번에 하셨듯이 단독으로 선출하시고 하면 저희들이 예결위 복귀합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합시다. 단 예결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가 우리한테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모욕적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려면 계속 하십시오. 예결위원장까지도 예결위원장을 다 단독으로 가져가라. 선출하시고 모든 위원장을 가져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요 논의의 과정이 아닙니다. 지루하게 고집을 피우는 과정도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18개를 다 가지는 책임 정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원구성은 되는 것이고 일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입니다. SNS에 글 하나를 올렸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참에 책임 정치 구현 차원에서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 보자. 그래야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 정치가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예 이참에 과반수 넘긴 정당에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자라는 제안했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네. 민주당도 다음 선거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과반수를 얻는다면 다 넘기는 것도 돌려달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생 추경 말씀하시지 마시고 단독으로 위원장을 만드십시오. 상임위에 복귀해서 같이 논의할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가 계속 발목을 잡는 그동안 20대 국회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 법사위원장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을 이 오만과 어떤 그 독선의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두기 위한 일관된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결위 문제는 이거와는 또 별개입니다.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를 양보했던 것이고 추경은 당장 이번에 적시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0.1%의 성장 예측치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홍준표 전 대표의 말씀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미국도 상원 하원이 다수당이 다 독식합니다. 상임위원장을. 네. 거기는 양원제가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는 그런 것도 물론 고려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게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고 평가받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경제 균형이 한편에서 민주주의 원리라고 하니 그런 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각 상임위원장들을 순번제로 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뭐 프로야구에서 드래프트제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당이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다음에 소수당이 그다음에 갖고 뭐 다수당이 의석수가 많을 때는 중간에 2번 연속 선택하는 기회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제도 개선을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 피곤한 과정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이다. 좋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고요. 홍준표 대표의 아이디어나 우리 박홍원 의원의 아이디어나 앞으로 22대부터는 절대 원구성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법사위원장 문제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정해놓고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 교섭단체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는 일까지 하면서 배정해놓고 예결위를 놓고 발목 잡는다. 추경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 미래통합당을 발목 잡는 정당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 북한 얘기 화제 바꿔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북한 노동신문은 대남 전단 살포를 비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철면피한 망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북한에 확성기 설치하고 있는 현재 이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죠. 해서는 안 된다. 예. 아니 북한이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선의를 자꾸만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의를 자꾸 무시하는 저런 행동들, 파괴적인 행동이 북한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빨리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확성기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어쨌든 좀 서로가 좀 다만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선의만을 가지고 네. 이렇게 유화 정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 빨리빨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박홍원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그 4.27 판문점 선언이 이렇게 일거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과거로 회귀시키는 이 일련의 과정, 북한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저 또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자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더 이상 완전한 파국으로 갈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은 자중하고 다시 이 대화와 이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 외에 길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북한이 만약에 대남 전단 살포를 하게 된다면 대북 심리전 우리도 즉각 재개해야 된다라는 그 멘트도 했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북한의 삐라형 대형 풍선을 띄웠더니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고사포, 그 풍선을 향해서 고사총이죠. 고사총을 쐈고 우리도 또 대응 사격하는 그런 무력 충돌도 사실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미래통합당 의원들 전부의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예상치 않은 충돌이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분들이 접경 지역의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저런 전단 살포에 대해서 앞장서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덜합니다만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또한 아마 지대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마치 이해는 이 뭐 이렇게 나가는 게 행동 대 행동 이렇게 나가는 게 서로에게 이게 도움되지 않는 길이죠. 그러니까 저는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이게 가져올 효과는 엄청난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죠. 근데 저는 우리 당에 누가 이렇게 대남 심리전을 재개해야 된다, 이해 맞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당의 입장에 공식적으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의견이 다양한 있을 수가 의견이죠. 있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해는 이로 대응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그건 또 감정적인, 저희마저도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상황이 근데 더 이 나빠지는 시점에서 거죠. 한번 고민해야 될 지점이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대북 강경 정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패했어요. 네.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대북 유화 정책을 했습니다. 이것도 실패로 드러났거든요. 이 둘 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하고 있는 일관된 대남 전략, 통미봉남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쨌든 이걸 파괴적으로 하는 이런 일관된 북한의 전략이 있냐고 하면 우리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전략이 자꾸 바뀝니다.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여야가 함께 일관된 전략을 만들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서로 일관된 전략 속에서 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발하고 했을 때 국방위하고 외교위 정도는 열어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대북 정책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을 하는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딴소리다, 뭐 이상한 얘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에서도 외교위나 국방위마저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도 인식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지금 원구성 문제 가지고 YS가 국회에서 제명받았을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장된 거죠. 이렇게 과장을 하면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대북 저는 그렇게 문제 생각해요. 관련해서도 장제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하고 김종인 위원장 말이 좀 결이 좀 다른 저는 것 왜 같습니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원구성 문제로 원내대표에게 맡겨놓는 게 맞는데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사무소의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좀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대북 관계를 추진해왔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기 이전에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관계를 바라보던 이런 시각이 아직도 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지금은 좀 냉정하게 재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지금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대북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 다 인사 쇄신하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뭐 청와대 안보실장 비롯해서 다 하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되물어보고 싶은 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이나 또는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개선의 정책은 맞는데 이것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추진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한 실무진의 문제이니 그 인사만 교체하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방향 자체에 대한 선회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오히려 이 문제가 보다 분명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전에 장경원 의원님도 뭐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일관된 남북관계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의견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는 정책의 어떤 잘못된 지점보다는 결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국제 역학관계의 측면, 특히 미국의 이번에 존 볼턴 안보보좌관에 의해서 나타난 것처럼 이런 미국의 어떤 그런 자국적인 이익 차원에서의 접근, 이게 저는 오히려 이번 이 남북관계에 어려움을 조성하는데 또 밑바탕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남북 간의 그동안 합의사항을 준수했냐 못했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종합적인 국제 정세를 같이 봐야지 그 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최고의 역량이 있는 그런 참모진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당연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못 풀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환경 자체, 시스템의 문제가 오히려 컸다면 저는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을 먼저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특히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노력들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지 않냐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면 경제 라인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네. 정권은 무한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무과실 결과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라인을 경질을 해야 되듯이 이번에도 결과론적으로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통일부 장관 한 명으로는 안 된다. 그럼요. 북한의 메시지를,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라도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볼턴의 저는 자서전이 전부 다 팩트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보고 싶은 거,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과장해서 담을 수도 있겠죠.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추구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은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이 좀 성과주의에 빠져서 대북 정책을 너무 쉽게 유화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돌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대권 주자가 미래통합당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대권 잠룡인 분들 현재 미력심 포럼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백종원 방송인 백종원도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말을 하더라고요. 보시기에 어떤 분들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종원 씨를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 이 대권 잠룡들을 희화화시키는 거 아닌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분이 왜 백종원이라는 분을 거론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당에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소중한 우리의 자산들을 참 폄훼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더 사람이 돼야 된다. 글쎄요. 그래서 저는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몰고 가나. 또 이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만큼 위험한 경우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는요. 끊임없이 현장에서 검증되고 또 검증된 분이 나라를 맡아야 되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분이 성공한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바른정당이 반기문 총장을 모시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달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백종원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 미래통합당의 소중한 자산들을 이렇게 폄하했는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도 본인이 왜 저게 거론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당황해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던데. 그러니까 보시나요? 진짜 그건 민주당이건 미래통합당이 간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국가 지도자를 거론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이 그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체화한 그런 어떤 가치와 노선, 정신, 철학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보수의 어떤 그런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진영 논리를 이제 뛰어넘어서 국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당장 누가 인기가 없냐를 가지고 대통령 뽑기를 한다면 그냥 우리가 저 인기 투표를 해서 앞으로 가장 높게 나온 사람을 후보로 각 당이 내세우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저는 근시안적인 접근이어서 아쉽다. 아니 그 연예인 중에 인기 있는 분 대통령 만들면 되겠네요? 어제 김종인 위원장의 그 발언은 이슈화하는 데는 사실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웃음을 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비판은 미래통합당이 안아야 되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국 민주당 의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 가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방송에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을 다루면서 조선일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나중에 이를 정정한 것으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확인 결과 해당 부정선거 의혹은 조선일보가 아니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것으로 조선일보는 이를 팩트체크한 기사를 실었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는 관련이 없어서 바로잡습니다.